자,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목요일 김동일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게 장세가 어지간해야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텐데 이건 정말 주식 시장을 다 떠나는 얘기인지, 과거에 2010년도 한 10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즘 시장 보면서 그런 좀 떠오르는 회상인데, 그 당시에 일본 시장이 딱 우리나라 시장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주택 5천만 원 공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차화정 이런 주식들이 미국의 어떤 트렌드한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그런 주택 정책을 기반하면서 아주 좋은 시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일본 시장은 그냥 꼼짝도 안 했어요. 저희가 그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일본 투자들은 지금 주식 할 맛도 안 나겠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 거기서 계속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든 말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죠. 제가 오죽하면 지금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경제 상황이나 시황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울 거다. 변동성으로, 그리고 업종과 종목을 컨택해서 그 업종과 종목의 차별적인 시세로 수익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제가 주식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난이도가 높은 분석법은 분석 혹은 매매 방식은요, 약간 사자, 방송에 사자라는 말 써도 되나? 그냥 일반 저 시쳇말로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그런 어떤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수 기법 이런 특수 기법, 뭔가 되게 특별하고 독특한 분석법이나 방법인 양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되게 특별해 보이고, 이거는 별로예요. 별로 좋지 않은 분석법이고,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 안 맞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인 방식이 확률적 판단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수능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별력, 다시 말해서 어떤 시험을 쳐서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변별력 높은 난제들을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본질,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좀 혼탁해진다 할까? 하다 보면,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 투자는 자산 관리예요. 이 자산의 관리라는 기본 개념은 되게 심플합니다. 내가 벌어서 아끼고 남은 돈, 내지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남아 쓸 수도 있고, 그 남아있는 잉여 자산을 불리는 거죠. 이 자산을 증식하는 게 우리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본질이에요. 그러니,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자산을 증식한다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방어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증식이라는 어원, 사전적 의미 자체는 불린다는 얘기잖아요. 불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을 우리가 증식 불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드를 잃지 않는 데 기반하여 플러스 알파 수익을 만드는 거잖아요. 무위험 수익률, 예를 들어서 미 국채 금리나 뭐 우리나라 3년물 혹은 CD 금리를 뭐 한국의 기본 무위험 수익률, 지금 미국의 무위험 수익률은 4%, 한국의 무위험 수익률은 2% 후반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냈을 때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킬러 문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킬러 문항이 있으면 안 돼요.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아주 확률 높은 명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뭐 여기저기 다 그냥 뭐 거의 뭐 장애물 게임처럼 다 숙제이고 난제이고 이렇습니다. 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대단히 힘들고 불리한 장입니다. 자, 제가 뭐 제 의견을 막 말씀드립니다.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에요. 그죠? 지금 개인 투자들이 2023년도에 상반기에 여기 다 물렸고, 상반기, 하반기 여기 다 물렸고,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 여기 다 물렸어요. 안타깝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AI 다 노래 불렀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아무도 안 해. 근데 투자들은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갑자기 좋아질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왜 부진해요? 샌드위치.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 위에서 눌렸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포지션이 위에 있어야 되는 포지션인데 업계 1위인데 메모리 업계 1위가 2위 삼성전자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죠? HBM 쪽에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의 미래라고 했던 파운드리 미래를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미래라고 했던 게 지금 현재가 돼 있는데 그 현재가 도태돼 버린 거죠.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갔어야 되는 앞으로 못 가있다 보니까 밑에서 쫓아오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또 압박을 느끼고 중간에서 지금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한국 반도체가 갑자기 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기사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의 최종 관문은 대충 통과한 것 같다라고 했고 뭐 4분기부터 생산량 늘릴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호재입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의 AI의 핵심 메모리인 HBM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는 거는 이건 디폴트 값이지 않습니까? 기본값 아닙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뒤늦게 후발로 발을 올리는 게 과연 삼성전자 입장에서 대단한 호재냐를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먹거리 나눠야 되니까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둘 다 부진한 상황이 된 거죠. 반도체가 어려워요. 2차 전지 여러분들 물리고 이제 하반 경직은 좀 나온 것 같아. 하반 경직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8, 9월에 저점은 찍은 것 같고 뭐 앞으로 쌍바닥이 될지 다중바닥이 될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금리가 좀 더 많이 내려가고 할 때까지는 본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테슬라 올라가는 건 여러분 테슬라만의 마진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마진 좋았던 것도 회사 입장에서도 얘기했어. 원가가 역대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 배터리 업체들인데 마진 안 좋고 제품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판매량은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PQC 중에서 2차 전지의 가격 P 가격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양은 생산량 못 맞췄죠. 양 떨어졌죠. 근데 마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테슬라 마진이 잘 나왔던 ESS나 이런 쪽에서 마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ESS 다 중국창이잖아요. 그죠? 3원 개 배터리가 아니에요. LFP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갑자기 좋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데 현재 중후장대 대표 산업이 거기에다가 과거에 이제 철강, 조선, 뭐 조선은 그나마 좀 괜찮다.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런 중후장대 장치 산업들 그리고 중간재가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었다고. 중간재가 이 중간재 누가 사줬어요? 중국이 사줬거든요. 중국이 이거 안 사줘요. 왜냐? 중국이 도시화 산업화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네들의 내수 물량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안 사요. 그들도 중간재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네 거 다 쓰고 나서 경기가 대단히 좋으면 우리 거 사서 쓰겠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 이해 안 되지. 얘 안 되지. 얘 안 되지. 안 된다는 게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약세의 이유, 제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약한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거 빼트려 제가 북한 얘기를 빼트려가지고 자, 지금 약한 이유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예? 트럼프 당선은 수많은 이제 걱정거리를 놨죠. 기본적으로 보편관세, 보편관세 10에서 20% 인상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중국만이 아니다. 중국 60%에서 뭐 1000% 인상. 멕시코에 생산하는 미국 수입하는 자동차는 1000% 인상 때려버리겠다. 그거는 중국 차를 미국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를.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돼요. 보편관세 10에서 20%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보편관세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소비자 아니야. 미국의 무역 적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타겟팅해서 대만과 한국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방 그런 게 어딨냐. 그냥 거래 상대방으로 대해야 한다. 무역적 관점에서 우방을 따지지 않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국, 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칩스 액트 건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 미국에 공장 짓는데 돈을 주냐? 관세 때려버리면은 관세 안 맞으려고 한국 기업들이 그 자꾸 부자 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 돈 많다는 얘기예요. 세금 낼 돈 충분하다는 얘기지. 그 부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그들의 돈을 우리 돈 써가지고, 그러니까 공짜라 그랬으니까 우리 돈, 그러니까 이 칩스 액트 보조금 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알아서 관세 안 맞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가지고 제품 만들 텐데 뭐 왜 보조금 주냐 이거예요. 이거 칩스 액트 건드리겠다는 얘기죠. 이 반도체 치명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IRA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미국 자동차 업체와 미국 기업들에게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좀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선거가 그렇게 되진 않겠, 레드웨이브가 되진 않겠죠. 아무래도 민주당 하원 정도는 유지하지 싶은데 만약에 이게 하원까지 넘어가 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들. 이게 보편관세의 걱정이고 이게 이제 반도체법 그리고 IRA 이것까지 지금 다 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중국은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을 형성을 했고 한국의 중간재를 사주던 예전과 같은 뭐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런 낙수 효과가 없어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수혜를 크게 누리던 과거의 상황과는 달라.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게 너무 진영 싸움이 강하게 걸려 있는데 뭐
우리나라 현재 정권은 완전히 미국 편에 서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거의 적대화하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관계 거의 끝난 것 같고 러시아는 거의 적국 수준이 돼버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돼버리면은 트럼프는 그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던 이 상황을 됐고 필요 없고 그냥 비즈니스 합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트럼프의 비즈니스를 우리는 폭력적인 그 포지션을 트럼프 1기에서 봤잖아요. 2기 트럼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만 해도 무지막지한데 두 번째 북한 관련한 노이즈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트럼프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뭐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는 민주당 정권이 하지 못한 걸 하고 싶어해요. 바이든이 하지 못했던 거, 과거에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미국 민주당은 대북 관련해서는 뭐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지원도 안 하고 제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동북아는 그냥 그 상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딱 그 군사 분계선 끄어져서 남한 일본까지는 태평양 함대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선 요렇게 꺼져 있는 거니까 대만까지 요렇게 들어오면 더 좋고 그죠? 그게 이제 뭐 딱 이 동북아 지정학적인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 중국이 개혁 개방돼서 예를 들어서 일반 국가가 돼버리면은 그 선이 약간 묻어지잖아요. 그 선이 묻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바로 이제 맞닿는 수준이 되니까 미군이 이렇게 중간에 북한에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 좋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미국 민주당 정권은 좋아하는데도 뭐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왜 하냐 이런 주의니까 그냥 본인이 민주당 정권이 못한 거 북한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북한도 또 그런 상황을 아니까 목소리 계속 키우는 거예요. 잠잠했던 북한이 요즘 계속 올라오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정권 지지율도 좀 많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북풍 비슷하게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게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나쁠 게 없거든. 국제 정세에서 북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노이즈가 한국 투자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불안정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재료고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지.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 금투세가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은 내년 시행이에요. 엊그제는 뭐 이게 지금 시행령 올라와가지고 아주 난리 났었는데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실수라고 하고 금투세 불확실성까지 3개야. 자, 요거 이제 11월 6일 되면은 불확실성은 제거돼요. 단기적으로 살짝 안도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북한 얘기는 뭐 이거 더 많이 나올까 싶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상수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금토세가 11월 달에 뭐 예산 심의 시점에 뭐 협상 카드로 쓰이니 어쩌니 하던데 요거는 이거는 최소 일단 유예라도 되면 일단 요거 불확실성 제거되면은 요거 단기적으로 약간 안도감 나올 수 있어요. 요것도 단기적으로 약간 안도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구조적으로 과연 트럼프 이제 미국의 대선이 지나가고 금투세가 유예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대단한 폭등을 할까요? 갑자기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막 좋아질까요? 어렵겠죠.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와중에 우리가 다음 주 그 스트레스까지 앞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요 수렴 자리가 살짝 깨졌어요. 코스닥은 아직 수렴 안 깨졌고 그럼 다음 주까지 2,500 갈 수 있어요. 2,500에서 2,600 여기서 움직여도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미국 대선까지. 그리고 과연 미국 대선 이후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대세 상승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만큼 올라와도 이거 대세 상승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도 연말 내년 연초까지도 시황을 봐야 되느냐? 그냥 약세장이에요. 저는 그냥 약세장이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세장이다. 그냥 우리 시장은 그냥 앞으로도 약세장이다. 이게 박스도 약세장이에요, 여러분. 박스 시황도 이것도 약세장입니다. 박스도 약세장에 포함됩니다. 강세장은 그냥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 지금 위로 가고 있지 못해 옆으로 가고 있고 내리고 내리냐 막 이러고 있고 안 내려가면 좀 올라온다고 해도 이 강세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박스죠. 기본적으로 시황을 약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왜냐?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가지면 되게 전략이 꼬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시간. 네,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정 관리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기간, 내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반도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잡을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는 그 제조업의 강국이고 정말 장인 국가들인 독일과 일본을 포기하게 만든 한국 반도체예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중국이 쉽게 못 잡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컨빅션은 강하게 있는데, 근데 레거시 별로 그 큰 기술적인 고도화가 아닌 수준에서는 중국이 따라올 수는 있죠. 한국도 고도화해서 일본과 독일을 넘어뜨리고 이제 독보적인 입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중국 반도체 한국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보더라도 반도체를 보통 우리가 월드컵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월드컵 내지는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주기로 등락을 많이 해요,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4년이 뭐냐면 반도체가 지금 불황이야. 그리고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고도화 설비 투자 사이클하고도 거의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기가 피크고 여기가 바닥이고 한 번의 반도체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4년이라는 얘기예요. 대략 4년. 이걸 긍정적으로 오르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게 거의 4년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한 4년.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아마도 어디쯤 있을까요? 이번엔 좀 빨랐는데 이번에는 HBM AI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2023년도 작년도 저점 치고 나서 올해 고점 갔다가 저점 다시 왔죠. 그 짧은 시간에 지금 공급 과잉이 있었고 그리고 감산이 있었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감산과 증산이 나왔거든요. 원래 보통 반도체는 요 4년 사이클 정도에서 보통 여기서 증설한다고 하면은 고점이 나오고 반도체 고점이 나오고 감산한다고 하면은 거의 저점이 나오거든요. 원래 반도체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이 반도체 바닥권이다라고 보면 저는 뭐 지금 나쁜 상황들 다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바닥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걸 그냥 산술적으로 2년 좋고 2년 안 좋고라고 보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기다린다고 텀을 두고 보면은 다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AI라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죠? 지금은 킬러 콘텐츠가 없지만 앞으로 AI가 더 보편화되고 킬러 콘텐츠가 생기고 로봇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AI 칩 수요와 데이터 센터향 수요 이런 것들은 더 어쨌거나 더 생길 테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 물려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가서 회복할 자신 없다. 나는 그냥 홀딩 할래. 그리고 수익 뭐 고생하고 본전이 아니라 난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수익 보겠다라는 생각이면 뭐 매수 단가가 8만 원이든 뭐 7만 중반이든 간에 2년 보셔야 된다. 2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거고,
반도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면은 뭔가 약간 정체는 되겠지만 가는 방향은 맞겠죠. 근데 작년도 2023년도 시세처럼 막 5년 땡겨 쓰고 이건 안 되잖아.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년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한 1년 기다렸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박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전지도. 그러면 단기 전략상으로 얘네들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물려 있는 분들 기다리는 영역이야. 그럼 신규로 매매하실 분들은 주식이라는 건 현재 가치 대비해서 미래 가치가 더 좋은 산업과 기업의 가치를 매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내년에 더 좋을 수 있는 산업, 현재 좋은데 더 좋을 수 있는 산업,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고 거기에서 함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생존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어설프게 왔다 갔다 손절하고 돌아다닐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기다리시라. 얼마? 1년, 2차 전지 1년, 반도체 2년 이 정도 기다릴 생각으로 하시고요. 제 얘기가 좀 비관적으로 들리셔도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산업에 여전히 집중하시자는 거예요. 전력망, 방산, 조선, 화장품, 거기에 바이오. 바이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바이오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러티브가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빅파마와 계약하고 파트너십 맺고 뭐 임상 데이터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10년 이상 R&D 했던 것들이 갑자기 요즘 들어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 바이오가 내년에도 아마 중요한 업종의 축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종목들 공부하셔서 이 4대 실적 섹터와 함께 내러티브 강력한 바이오 정도를 슬리머하는 전략을 저는 권장합니다. 신규로 매매하시거나 수익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뭐 물려서 답 없다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1년에서 2년 정도 길게 텀을 두고 뚝심으로 가셔야 한다. 이 점을 이 힘든 장, 뭐 단기 이슈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포지션과 자세를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 보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